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교재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재는 이제 23쪽에 보면 회계 기초라고 나오죠. 자, 회계 기초에서 1, 회계의 나옵니다. 회계의. 자, 그 밑에 보면 회계 목적이라고 나오고요. 회계의하고 회계 목적. 회계의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회계 목적은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회계는 결국 우리 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여러 가지 돈을 제공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일정 기간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재무 상태가 변동을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경영 성과, 재무 성과가 발생한다. 그럼 이러한 재무 상태의 변동과 재무 상태, 그 성과 등을 재무 보고서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죠. 야, 우리가 이번에 너네들한테 돈 받아갖고 1년 동안 이렇게 장사했잖아 하고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럼 그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아, 장사 잘했네.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그냥 돈 대준 거 계속해서 대줄게.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고, 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안 되겠다. 너네들한테 돈 빌려준 거 내가 다시 회수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본인의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재무제표가 상당한 유용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을 우리는 회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로 풀어 설명을 할 거예요. 23쪽에 보면 회계의가 나옵니다. 정의, 회계란라고 하는 거죠. 회계란. 자, 회계란 기업 실체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경제 가치의 변동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회계란 기업 실체가 누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 가치의 변동액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여기서 기록, 계산, 정리한다는 얘기는요, 장부에 기입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장부에 기입한다는 얘기는요, 장부에 기입하는 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부기라 그럽니다. 부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기는 장부를 어떻게 기록할 거냐, 장부를 기록하는 기술, 이게 부기예요. 그래서 이 부기는 회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회계와 부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 회계는 이게 회계입니다. 회계는 부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부기라고 하는 것은 장부 기록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는 생산 과정이에요.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 생산된 정보를 정보 이용자가 뭐 하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죠.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이용이 합쳐진 거예요.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정보 이용자가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을 합쳐서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회계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는 부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보다 조금 높은 그런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부 기입하여 보고함으로써 누구?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 유용한 정보는 곧 회계의 목적이에요. 회계의 목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죠. 그럼 여러분들, 회계 목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 그럼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유용합니까?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면 아까 얘기했죠? 뭐죠? 그렇죠.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줘야 돼요.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정보 이용자들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용어 해설을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에 뭡니까? 기업 실체네요. 기업 실체. 기업 실체. 그냥 기업은 기업이지 무슨 기업 실체냐라고 하냐. 여기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냥 사람처럼 알아. 기업도 하나의 사람이다. 우리 인간과 같다라고 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사람 입장에서 하지 말고 기업 입장에서 해라. 그래서 회계의 주체를 누구로 봐라? 그렇죠. 기업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주체는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은 우리한테 돈 대준 기업주와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자는 거죠. 그게 기업 실체 이론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기업입니다. 기업도 다 그냥 사람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뭘 냈죠? 세금 내잖아요. 기업도. 기업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은 회계 주체를 기업으로 하겠다. 회계 주체입니다. 주체. 주체가 기업이다. 기업은 기업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 법인, 그래서 개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기업 실체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요. 경제 가치죠. 이 경제 가치는요, 돈입니다.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돈. 경제라고 하는 건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재무 상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죠. 재무 상태. 재무 상태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재산 상태 또는 재정 상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이 통틀어서 재상 상태,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변동을 안 해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영업 활동 결과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 변동을 하게 되죠. 변동을 해요. 늘거나 줄거나. 그럼 여기서 늘거나 줄거나 변동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나타나냐? 그게 이제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과를 우리는 경영성과 또는 재무성과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경영성과 또는 재무성과 그래요. 그럼 이 경영성과는 뭐로 표현이 되느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영성과는 수익, 비용 이렇게 나타나. 수익과 비용으로.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이렇게 되는 거죠. 번 돈과 쓴 돈으로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그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수익과 비용을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번데기 번데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번데기 그랬네. 작년에 맨날 번데기 했다고 혼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꿨어요. 호떡으로. 자, 호떡 장사를 해. 근데 호떡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값, 또 기름값, 설탕값 등등등등 해서 한 개 만드는데 100원 들어가. 이거 얼마에 팔아? 150원에 팔아요. 됐죠? 자, 그런데 호떡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럼 이게 자산이거든요. 호떡이라는 자산이 100원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팔아서 우리는 돈을 버니까. 그죠?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것을 다 자산이라 그러는 거죠.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호떡 한 개에 100원. 근데 고객이 왔어요. 호떡 하나 주세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 15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원을 받고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얼마 벌었냐? 수익은 얼마냐? 라고 하면 이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수익은 150원이 수익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 150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산을 희생시켰나요? 얼마만큼의 자산이 없어졌죠? 그렇죠. 100원이라는 호떡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상품이. 이게 비용이 되는 거죠. 이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결국 뭐냐면 자산의 희생입니다. 비용은 자산이 뭐 되는 거야? 희생돼야 돼. 자산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산을 얻어들이는 거야. 그게 수익이라고요. 요거 이해가셨죠? 자, 우리는 이때 이 150원을 매출 수익이라고 부르고요. 요 100원의 비용을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매출 원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매출 수익과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수익은 수익 항목이고 매출 원가는 비용 항목이야. 그래서 매출 원가와 매출 수익은 항상 같이 나타나. 매출 수익은 있는데 매출 원가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네들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과 바늘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요게 비용이고 이게 수익이에요. 비용은 결국 어떨 때 비용이 생긴다? 자산이 희생된 값을 비용이라고 한다. 그럼 자산이 희생되면서 우리가 얻은 거 이것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자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생겼지? 20원 이익 생겼죠? 50원 이익 생겼죠? 이때 50원을 우리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과 수익의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다. 수익은 일정 기간 번 돈을 수익이라고 하고 이익은 그 번 돈은 쓴 돈을 빼고 나머지가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익을 앞에 뭐라고 붙여? 순이익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번과 2번 경제가치까지 하고요. 자, 3번에 일정한 원리 원칙입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 정보 이용자, 유용한 정보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일정한 원리 원칙. 자, 일정한 원리 원칙이란 이거는 회계 조직을 말하는데요. 회계 원칙이에요. 회계 원칙. 그러니까 일정한 원리 원칙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건 기업회계 기준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요. 한국이 채택한 K,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IFRS 이렇게 부릅니다. K, IFRS 이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회계는 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회계를 하는 거죠. 이 원칙에 벗어나서 회계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부적절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회계 원칙 일정한 원리 원칙은 조직이 세 가지 조직이 있는데요. 첫째, 기술적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그러니까 회계를 어떻게 할 거냐? 기술, 부기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부기 조직이니까 뭐죠? 이거? 부기 조직이니까 뭡니까? 장부기입을 말하는 거죠. 예, 장부기입.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어떻게 기입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를 기입하는 방법. 첫째, 어떻게 기입할 거냐?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단자는 이 단자는 이 헛단자입니다. 헛단자 하나다 이 헛단자 호래비 뭐 영어로 얘기하면 싱글이라는 얘기죠. 이 단식부기는 대표적이가 가계부기예요. 가계부기. 이게 가계부기를 얘기합니다. 가계부기가 단식부기다. 그럼 단식부기의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아무나가 기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누구든지 기록할 수 있다. 간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요. 이 단식부기는 기록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기록한 내용이 올바르게 기록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가계부기. 두 번째, 복식부기.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복자가 겹칠 복자예요. 이 단식부기는 헛단자니까 한쪽이죠. 한쪽 면만 기록하는 거예요. 얘는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는 거 어느 한에 매개체를 정해서 현금 그러면 현금에 대한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유는 안 쓰죠. 상품 그러면 상품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복식부기는요. 둘 다라는 겁니다. 둘 다. 겹쳐 있다는 거예요. 양면을 다 한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는 모든 기업에서 쓴다. 모든 기업 그러면 안 돼. 모든 조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조직 있죠. 사조직, 공조직 이런 조직도 자금,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회계를 해야 되잖아요. 돈 쓰면 회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 복식부기를 이용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기업에서 다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복식부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복식부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쪽을
이쪽을 왼쪽,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을 뭐라고 하느냐면 왼쪽을 차변 그러고요. 오른쪽을 대변 그럽니다. 이 차변 대변은 회계상에만 나오는 용어죠.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쉽게 얘기하면 원리예요. 회계 원리.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간단한 약속, 그 약속입니다. 차변, 대변 그래요. 그럼 차변 쪽은 뭐고 대변 쪽은 뭐냐?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뭔가는 줘야 되고 뭔가는 받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딱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 쪽은 들어오는 걸 쓰자. 서로 이해하기 쉽게. 예? 그러면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 차변 그러면 들어왔구나. 대변 그러면 나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약속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은 들어온 거, 대변은 나간 거. 이렇게 양쪽을 다 쓴단 말이에요. 들어온 거, 나간 걸 다 쓰는 게 복식북이에요. 그런데 단식북이는 들어온 것만 쓰고 나간 것만 쓰고 그래요. 한쪽만 쓴단 말이죠. 그게 단식북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식북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습니다. 단식북이는 가계북이라 그랬잖아요. 가계북이. 그죠? 가계북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날짜입니다. 월일, 적요. 적요는 내용이야, 내용. 여기가 수입란, 들어온 거, 여기는 지출란, 나간 거, 여기는 잔액란, 현재 남아있는 거 이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주부가 가계부를 작성한다면 1월 31일 날 말일 아빠가 한 달치 월급 100원을 타왔다. 그럼 월 수입 100원 들어왔다. 이렇게. 지출은 없고 지금 잔액은 100원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단식북이에요. 들어왔으니까 쓰는 거죠. 자, 2월 5일 날 꼬맹이 교육비 지급했다. 얼마? 30원. 그러면 30원 썼으니까 얼마 남았겠다? 70원. 7일 날 쌀 샀다. 얼마? 50원. 그러면 샀으니까 돈 나가겠죠? 50원. 그럼 잔액 얼마 남았다? 20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20원 남아있는 거죠.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원이 어디 갔어요?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원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식북이의 원리, 단식북이의 원리고. 그럼 복식북이는 어떻게 기록하는 거냐? 복식북이는 자, 1월 31일 월 수입이 100원 들어왔다라고 하면 차변과 대변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차변 대변을 나눠서 들어온 건 차변에 나간 건 대변에 이렇게 쓰거든요. 뭐가 들어왔죠? 현금이 100원 들어왔죠. 월급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100원 들어왔다. 왜? 이거 월급이다. 그럼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월 수입이다. 100원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2월 5일 날 교육비 줬다. 그러면 교육비를 지급했으니까 돈이 나갔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현금이. 돈이 나갔다. 그럼 돈이 나갔으니까 여기 나가서 얼마? 현금이 얼마 나갔다? 30원 나갔다. 왜 나갔는데? 교육비를 줬다는 거죠. 교육비 얼마? 30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기록한다는 게 이게 복식북이에요. 그래서 복식북이의 장점은요. 복식북이의 장점은 뭐예요? 이게 차변 대변을 동시에 같은 금액을 쓰기 때문에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복식북이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7일 날 쌀 샀다. 그러면 쌀 샀으니까 어떻게 돼?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이 얼마 나갔다? 50원. 그럼 들어온 건 뭐다? 들어온 건 쌀 들어왔다. 쌀 50원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이 다 끝나고 나면 차변의 합계는 얼마야? 180원. 대변의 합계는 얼마야? 180원. 이렇게 복식북이의 장점은 기록이 끝난 상태에서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항상 일치하더라.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북이의 장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죠. 뭐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 항상 차변 쪽 합계 금액과 대변 쪽의 합계 금액은 어디서라도
어느 경우라도 항상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부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영리부기와 비영리부기로 구분을 합니다. 영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비영리부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부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영리부기, 기업이 아닌 어떤 그냥 일반적인 조직은 비영리부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거죠. 그럼 기업은 영리부기죠. 보험회사는 영리부기, 복식부기 쓰고요. 영리부기죠. 은행은요 영리부기죠. 복식부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교에서 하는 부기는, 학교는 영리부기가 아닙니다. 학교는 비영리부기이면서 복식부기 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부기, 정부부기는, 정부에서도 부기 하잖아, 그죠? 정부부기도 역시 비영리이면서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가계부기는, 가계부, 가정에서 하는 가계부기는 비영리부기입니다. 가계부는요, 이익을 목적으로 가계부 쓰는 거 아니에요. 가계부를 쓴다는 자체는 소비를 전략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영리부기이면서 단식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장소적 조직이에요. 여기서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회계를 어디에서 하느냐, 서울에서 하냐, 부산에서 하냐, 아니면 한국이냐, 미국이냐, 장소 조직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장부 조직이라고도 하고 회계 단위라고도 합니다. 회계 단위. 자, 하나의 기업은 하나지만 그 기업이 영업을 하는 장소는 여러 개일 수 있죠. 그죠? 기업은 하나지만 그 기업이 영업하는 장소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장부 갖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각 장소마다 각각 각자의 독립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장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보세요. 기업은 영업 장소에 따라 독립적인 장부를 갖출 수 있다. 즉, 하나의 기업은 여러 개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된다. 그럼 틀린다는 거죠. 여러 개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한다 이래야 돼요. 예를 들면 본점과 지점은 각각 독립된 장부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은 하나야. 국민은행은. 그럼 국민은행의 장부는 한 개다. 그럼 틀리는 거죠. 국민은행 본점의 장부가 있고 각 지역마다 독립된 장부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장부는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장, 본사 각각 독립된 장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장부는 크게 두 가지 장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 장부. 주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주요 장부라 하는 것은요, 모든 사건을 모두 기록하는 장부,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는 장부. 그걸 우리는 주요 장부 그래요. 여기에는 제일 먼저 분계장이라는 게 있고요, 총계정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주요 장부는 두 가지입니다. 분계장, 총계정원장. 이 두 개가 주요 장부고요. 보조장부가 있어요. 보조장부는 주요 장부를 보조해 주는 장부죠. 그러면 이 보조장부는 주요 장부를 보조하는데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누구냐 이거죠.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보조기입장, 총계정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보조원장,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요 장부는 결국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있는데, 보조장부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다. 근데 보조장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보조원장에는 무슨 원장, 무슨 대장, 무슨 재고장, 이런 말이 들어가는 장부는 다 보조원장에 속하는 거고, 이런 말이 안 들어가는 장부는 전부 다 보조기입장에 속하는 거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셨어요? 네, 그렇게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출처 원장, 보조원장이죠. 그죠? 다시 주주
원장 역시 보조원장이죠. 비품 대장 보조원장이죠. 현금 출납장, 여기 출납장이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받으러옴 기입장 여기 들어가죠. 그죠? 소액현금 출납장 여기 들어가죠. 매입장 여기 들어가죠. 매입장 여기 없잖아요. 그죠? 자, 건축물 대장 여기 들어가죠. 급여 대장, 상품 재고장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꼭 이걸 알아야 돼요.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이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보조기입장입니다. 보조기입장은 분계장을 보조하는 거지 총계정원장을 보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총계정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뭐냐? 총계정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보조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은 원장을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자,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현금 출납장과 분계장은 주요 장부에 해당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주요 장부는 얘가 둘이잖아요. 분계장은 주요 장부가 맞지만 현금 출납장은 보조기입장이잖아. 그죠? 근데 주요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보조부잖아요. 자, 다시 한번 상품 재고장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다. 맞죠? 상품 재고장은 여기 있잖아. 재고장. 상품 재고장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매입장과 매출장은,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이다. X. 매입장과 매출장은 보조 기입장에 속하거든. 왜? 원장, 대장, 재고장이 안 속하니까 얘 들어가죠. 그럼 얘는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입니다. 3번에 1, 2, 3이에요. 예, 3번 판가리를 하고 3번에 기간적 조직에, 기간적 조직이라는 거죠. 회계기간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회계연도라고도 합니다.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하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결산이에요. 결산. 기업이 장사를 시작해서 언제 결산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결산을 잡는 걸 결산기간. 그러면 이걸 몇 개월로 할 거냐? 뭐 한 달마다 결산할 거냐? 아니면 6개월마다 할 거냐? 아니면 12개월마다 할 거냐? 아니면 뭐 15개월마다 할 거냐? 아, 근데 15개월은 안 돼요. 15개월은 안 됩니다. 아, 2개월, 저기 2년은 되나? 그것도 안 됩니다. 자, 결산은 결산 정리하는 거예요. 자, 기업의 경영성과를 6개월 단위 또는 12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를 하는데 이러한 기간을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돼. 정기적으로. 뭐 들쑥날쑥 6개월, 5개월, 8개월, 10개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6개월로 한번 정해지면 매 6개월마다 결산을 하는 걸로.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또 12개월로 정해지면 매 12개월마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고 성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성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업이 전제돼야 된다.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한번 설립이 되면 그 설립된 회사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오늘 입장에서는 오늘은 이 기업은 앞으로 영업이 계속될 거다라고 전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회계를 할 때 이 기업이 언젠가는 망할 거다 이거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업이 될 거다.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회계기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회계기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은 연 1회 이상 결산을 해야 된다. 그게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그게 최대 몇 개월? 12개월이죠. 그럼 12개월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2번 하면 괜찮습니다. 1년에 1회 이상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1년에 어떻게 합니까?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할 때 분기별로 보고하잖아요. 1년에 4번 합니다. 보고를 4번 해줘요. 분기별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상법에서는 회계연도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년 넘지 마라. 그 이유는 기업이 영업을 시작해서 끊어서 보고를 안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서 좋고 배당금을 안 줘서 좋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야 나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기업에 출자한 투자자들은 이익이 생겨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규정을 했어도 회계기간은 기업이 정합니다. 기업이 인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회계기간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어떤 회사는 1월 1일부터 1년이면 12월 31일까지로 해요. 꼭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어떻게 해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정하고 어떤 회사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요. 내년도. 이게 12개월로 정할 때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죠? 12개월마다 끊으니까. 그러니까 항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다더라도 회사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회계기간은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 이 회사가 여기 하살 표시가 있으니까 계속기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기업. 그럼 이거를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는 거를 회계기간이라고 하고 이거 자르는 거는 누가 잘라? 기업이 잘라. 인위적으로. 근데 자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1년을 넘지 않도록 잘라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개월이라면 여기도 12개월, 12개월. 만약에 6개월이라면 6개월, 6개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1회계기간이라고 해요. 현재 속해 있는 연도가 여기입니다. 2022년. 그죠? 지금 2022년이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건 2023년에 26회 시험을 준비를 하지만 지금 2022년 단기라 그래요. 여기는 2021년 전기, 지나간 연도. 여기는 내년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차기, 다음 연도로 옮긴다. 그래서 차기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 차자를 써서 차기. 그럼 요거 12개월로 정하면 여기가 1월 1일이 되죠. 요게 1월 1일. 그럼 여기는 그렇죠. 12월 31일이 되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1월 1일을 우리는 기초, 12월 31일을 기말, 초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요 기초를 앞에다가 원래는 이 당기니까 당자를 붙여주는 거야. 당기초, 여기는 당기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당기초, 당기말 그러는 거 원래는. 근데 그냥 기초기말 그런 거죠. 만약에 여기라면 전기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전기초고요. 여기는요. 전기말이죠. 그럼 전기말은 당기초와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전기말이 100원이면 당기초도 1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계용어상 전기 2월 여기를 차기 2월 그래요. 여기 입장에서는. 이해갔어요? 자, 여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차기 2월 되고 이쪽으로 차기 2월 되고 전기 2월 되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전기 2월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차기 2월이라고 한다. 자,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전년도에서 남는 게 일로 넘어오잖아요. 이거를 전기 2월 그래요. 전년도에서 넘어왔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단기에 장사를 쭉 하다가 여기서 돈이 남잖아요. 그럼 이거 내년에 또 장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이걸 다음 연도로 넘겨줘. 이거를 뭐라 그래? 차기 2월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정보 이용자. 이거 정보 이용자는 아까 설명을 많이 했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정보 이용자는 회계기준상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요 이용자. 주요 이용자는 누구누구 있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그 밖에 채권자. 요 세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돈을 직접 대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요 이용자라고 하고 이 세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 이용자라고 합니다. 부수적 이용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경영자.
감독 당국, 정부, 일반 대중 이런 사람들은 부수적 이용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회계 분류상 어떻게 되느냐? 회계 분류상은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내부 정보 이용자 누구예요? 경영자죠. 그죠? 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 그래. 됐죠? 그럼 관리회계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나? 경영자한테 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까? 경영자한테 제공하는 정보는 과거 정보를 줘야 돼요? 아니면 미래 정보를 줘야 돼요? 그렇죠. 미래 정보를 줘야죠. 왜? 그렇죠. 이 의사결정. 그죠? 의사결정 하도록 미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경영자에게 관리에게는 미래 지향적 정보를 제공해야 돼. 과거 정보는 이미 경영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래 정보를 줘야 되고 보고는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해야 돼. 바로바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자한테 주는 정보는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화폐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정보도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라 그랬죠? 재무회계라고 그랬고 80%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 이 사람들한테 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를 줄까? 미래 정보 주면 큰일 나. 그럼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정보를 주는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장사를 해왔다. 그러니까 무슨 정보죠? 과거에 우리가 영업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정보가 과거 지향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 정보. 그리고 정보는 언제 줍니까? 그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때 주는 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걸 쭉 모아가지고 한 날짜에 딱 주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정기보고라 그래요. 정기보고. 그러면 정보의 범위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모든 정보 주면 안 됩니다. 화폐적 정보만 제공해요. 돈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 제공한다. 그래서 재무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지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그렇지만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화폐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정보도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무회계는 화폐적 정보, 돈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회계의 목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것이 곧 회계의 목적이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누구예요? 주요 이용자. 이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쓸모가 있는 유용한 우리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 재무 정보는 어떤 정보여야 한다? 그렇죠. 재무, 제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는 어떤 정보냐? 1.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 자, 우리 교재 잠깐 보세요. 23쪽입니다. 지금 23쪽에 밑에 보면 회계 목적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진한 글씨로 양가로 1번에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라 그랬죠. 여기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줄 치고요. 거기다가 자산이라고 쓰세요. 자산. 경제적 자원은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 돈 내놔 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채권자의 청구권. 그걸 부채라 그래요.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의 청구권, 부채. 그러면 주주의 청구권을 자본 그러죠. 자본.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정보야. 그러니까 이게 재무 상태표에 관한 정보를 줘야 돼. 지금 재무제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라 그랬고 청구권은 부채 자본이라 그랬죠. 변동이라 그랬잖아요. 변동. 이 변동. 요 변동이 뭐냐? 이게 곧 재무 성과라는 거예요. 재무 성과.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게 되면 재무 성과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첫째, 발생 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 성과.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발생 기준 회계 1, 2, 3 동그라미 1, 2, 3 있죠? 발생 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 성과 가로 열고 이렇게 쓰세요. 포괄 손익 계산서. 두 번째,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 성과. 그거는 현금 흐름표라고 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디귿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요거는 자본 변동표. 요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무 정보는 재무 성과에 기인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재무 성과와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재무 성과에 기인된 것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와 관련이 없는 기인되지 않은 정보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4개잖아. 이게 다 재무제표잖아. 여기에 누가 없는 거야? 주석. 주석만 포함하면 재무정보,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잠깐 보고 교재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3쪽에 회계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 예, 거기 별 표시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면 메뉴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점 3개가 있어. 주요 이용자, 부수적 이용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한 개라고 나왔죠. 한 개점. 그 한 개점에다가 밑줄 치고 거기다 써요. 한 개점은 약점입니다. 약점. 그러니까 이 재무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게 뭐냐? 재무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니들이 원하는 정보 다 안 줄 거야. 이 소리예요. 이해갔죠? 예.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이다. 읽어볼게요. 거기 밑줄 치세요. 이제 읽는데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자 밑줄 치세요.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뒤에 거는 안 읽어도 돼요. 요거를 지난번에 어떻게 나왔냐?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래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잠깐 개념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재무회계 일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 목적이 아닌 것. 재무회계 밑줄 쳐요. 우리 회계는 재무회계도 있고 관리회계도 있다는 거예요. 재무회계에 관련이 없는 거. 정답은 5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5번에 자 경영관리 목적 밑줄 경영관리 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회계 목적은 맞아. 그런데 경영관리의 목적은 재무회계의 목적이 아니라 관리회계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회계의 정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자 회계란 이거죠. 회계의 정의. 회계란 1.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실체의 경제적 사건, 경제적 사건이라는 건 돈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측정해서 보고한다. 맞았죠. 두 번째, 관리회계에 의한 회계보고서는 불특정 다수, 밑줄, 불특정 다수는 관리회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리회계를 지워야 돼. 관리회계를 지우고 이걸 무슨 회계로? 그렇죠. 재무회계. 그러면 옳은 지문이 돼요.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목적 회계다. 그럼 틀려. 그건 관리회계야. 그러면 저 재무회계야. 관리회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리회계의 보고서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목적이 아니라 특수 목적이에요. 경영자는. 관리회계는 특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요. 자, 3번. 회계의 주된 서비스 활동은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게 회계야. 네 번째,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라는 형식을 빌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맞죠?
5번. 재무제표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경제적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렇죠. 이 재무제표는 미래 정보가 아니에요. 재무제표는 언제 작성합니까? 여기가 회계기간이라면 여기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작성된 재무제표는 1월 1일부터 그동안 장사한 내용을 갖고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는 모두 다 과거 정보지 절대 미래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정보는 과거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미래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과거 정보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뭐가 있어야 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어야 돼. 잠재력 이런 걸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재무제표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경제적 정보를 알려주는데 과거의 사건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유용성이 있는 거다. 맞아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안 읽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안 읽어도 됩니다. 뭐 기본서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고 싶으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어디 넘어가냐면 저희 교재는 29쪽 봅니다. 29쪽에 자, 그 위에 보면 표 2개 있죠? 29쪽에 표 2개 있어요. 이게 장부입니다. 장부. 기억은 보조 기입장을 말하고요. 밑에 니은은 보조 원장. 아까 설명 다 했죠? 우리 보조 원장은 원장, 대장, 재고장이 보조 원장이다 그랬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해 놓고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됩니다. 받으러 온 기입장은 분계장을 보조하는 장부다. 오, 맞았어요. 왜? 받으러 온 기입장은 보조 기입장이거든. 보조 기입장은 분계장을 보조하는 장부거든요. 그럼 보조 원장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거든요.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일반 관리대장은 일반 관리대장이야. 관리대장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다. 맞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한 장 뒤로 넘어가서 30쪽입니다. 우리 30쪽에 정보 이용자 나오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정보 이용자가 자, 우리가 왜 제가 읽어보라냐면 우리는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회계를 분리한다는 거. 이거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다. 그러면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는 그거는 관리회계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 측면.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표를 봅니다.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나왔죠? 거기 보면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 자, 한번 읽어보세요. 목적은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수단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재무제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보고서예요. 자, 원칙은 재무회계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꼭 사용해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관리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을 안 쓴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고 관리회계는 미래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위는 회계정보 화폐가치고 관리회계는 화폐가치뿐만 아니라 비화폐가치도 보고한다. 그 다음에 정기보고하고 수시보고다. 자, 그 다음에 감사 여부, 감사, 여기서 감사는 외부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 재무회계는 감사를 받아야 돼요. 재무회계는 회계감사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회계는 회계감사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옆 페이지 넘어갑니다. 31쪽에 봅니다. 31쪽 보지 말고 거 다시 30쪽에 박스 밑에 보면 투자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투자자는 주요 이용자죠. 종업원은 부수적 이용자, 대여자, 주요 이용자, 공급자와 그 밖의 거래 채권자, 이거는 주요 이용자. 고객, 부수적, 정부와 유관 기관, 이것도 부수적이죠.
일반 대중, 이것도 부수적이죠. 경영자, 이것도 부수적이라니까요. 경영자도 부수적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문제, 개념 문제 4번. 자, 여러분들 한번 읽고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옳은 것 그랬잖아요. 그럼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재무회계와 그렇죠, 관리회계로 구분하죠. 4번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예, 그냥 기본적인 거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 단원의 그 과목의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에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과 경영 성과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계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